연규호 선생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연 선생님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미국 뉴저지에 또 그리고 오하이오 또 캘리포니아에서 병원을 수련을 하셨고 내과 전문의 겸 또 신경과 전문의로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가 등단을 하셨습니다. 소설가로 등단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소설 12편을 쓰시고 소설집을 5권이나 내신 아주 귀한 문학가이시기도 한데 사실 과학과 문학이라는 것은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연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 이 과학과 문학이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시게 되고 그리고 이 과학적 사고가 어떻게 이 문학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도 오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카톡으로 해서 동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아마 보시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강의를 마친 다음에 조금 질문했으면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 박사님 나오실 때 아까도 박수했습니다만 더 뜨겁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에서 정말 감사하고요. 11시에 오시는데 보니까 제가 한 40분 정도 해야 되겠네 보니까요. 근데 시간이 되면 말씀을 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워낙 방대한 제목이 돼가지고 얘기하려면 한동안 얘기하게 되는데 아주 줄여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의식, 컨셔스니스. 그 의식이라는 말을 한번 먼저 찾아보시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문학, 의식과 문학이 뭐가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니까 별의 뭐라 그래야죠? 그 제목이 뭐냐? 수국은. 수국은 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문학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게 문학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 마음은 호수요. 그건 잘 아시죠? 임동중에.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수국은 별. 이게 바로 문학의 그 은유 아니겠습니까? 은유. 은유라고. 주기도 아니고 은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이 생기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과라고 하는 거 있죠, 사과. 빨간 사과를 보시면은, 눈을 보시면 이게 우리한테 보이죠, 이게. 그러면 이거 어디서 보는 겁니까, 이 눈은? 사과를. 이 눈에서? 어림없는 얘기죠. 뇌에서 보는 것이죠, 뇌에서. 뇌 어디서 보느냐, 이런 얘기가. 그러면 제가 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두 번째 프린트에 보시면은, 뇌에 대한 그림이 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사람의 뇌는 이렇게, 막말해서 이 두개골, 해골이죠. 해골이 되어 있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중추신경이 들어있어요. 중추신경.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이나 이런 거는 말초신경이죠.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만, 말초신경이고 중추신경. 중추신경 가운데 이 그림을 보시면 저 앞에 잘 보시면 대뇌라고 써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전두엽, 전전두엽, 변연계, 이렇게 써있는 게 보이죠. 잘 보시면 보일 겁니다. 오늘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은 위치에 전전두엽이라는 데고 인지라고 되어 있고, 전두엽이라는 데는 운동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변연계라는 보면은 정속 A, B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감각의 뇌가 있는데 잘 아시는 후두엽, 측두엽인데 그 뒤에 보면은 기억 저장의 뇌다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좀 밑에 쭉 내려가 있는 걸 여기 보면 대뇌 하부의 뇌라고 되어 있어요. 대뇌 하부의 뇌. 그 옆을 보시면은 감성의 뇌. 감성의 뇌. 뭐 이건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뭐 아는 걸로 항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빨간 사과를 봤어요. 보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금방 보는 것 같죠, 보면. 근데 금방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0.25세컨드가 필요합니다. 0.25세컨드. 엄청 빠른 시간이에요. 그럼 어디서 보냐면 눈으로 봐가지고
뇌로 들어와서 이 후두엽이라고 뒤로 들어와서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아까 전전두엽이라고 했죠? 인지기능. 거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0.25초가 걸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빨간 것이 사과를 볼 때 사과가 이 통째로 들어와가지고 보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통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과라는 걸 볼 때 이 사과의 색깔, 형체, 또 질 이런 거를 눈이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인포메이션 합니다. 그래서 정보란 말을 많이 쓰죠. 정보란 말 많이 써요. 옛날에 칸트는 사과를 보면은 뇌 속에서 형상이 돼가지고 본다. 형상이 돼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이성 비판론을 보면 형상이라는 말 많이 쓰죠. 시에서도 형상이라는 말 많이 쓰죠. 형상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미지네이션. 이미지를 만든다. 이미지네이션이 아니고 이미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형상화.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0.25세컨드 걸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보면은 다 보이는 걸 알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사람이 뭐로 되어 있냐면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시각이 있고, 청각, 촉각, 후에서 5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감각이 뭐겠습니까? 시각이죠. 시각이 전체의 감각의 거의 75%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개 같은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각도 많이 사용했죠, 보면. 또 어떤 미물들은 뭐 촉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인간은 후각을 75% 사용합니다. 시각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뉴런, 신경세포가 10억 개가 한꺼번에 작용을 해요. 10억 개.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를 소우주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데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그 사과가 들어왔는데 칸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깥에 있는 사과가 들어와가지고 그 전전두엽, 인지기능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 형상화됐을 거다. 형상화돼가지고 그것이 그 형상화된 것을 이게 무언가를 알아맞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형상이 되면 그 알아맞추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추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추론. 우리가 시 소설 보면은 추론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죠. 보면. 인퍼런스, 추론. 추론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guessing,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해가지고 이것이 무언가를 알아맞추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알아맞혀야 되는가 하면은 이 머릿속은 껌껌해요. 보면. 껌껌한데 이 중추신경이 바깥에 있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말초신경이 전달해준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형상화해서 그것이 무언가를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칸트가 그 이성인식론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건데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그 형상화된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갖다가 우리가 갖다 이미지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개념이라고 하죠. 아이디어.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걸 갖다가 아이디어,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 칸트도 역시 아이디어,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우리 윤동주 시인의 시 별을 해는 밤 있죠. 별을 보면은 예를 들면 직녀성, 베가스 같은 거, 직녀성을 하나 보면은 직녀성을 볼 때 그 눈에 다 들어오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직녀성이 들어왔어요. 직녀성이 어떻게 들어오냐? 색깔, 빛깔, 뭐 음질 이런 것이 다 분해가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시각으로 들어오면은 먼저 어디로 들어오냐면 눈을 통해 가지고 말초신경을 해서 뒤로 올 때 요 우리 인간의 뇌가 둘로 되어 있어요. 대뇌가 있고 대뇌 하부의 뇌가 있는데 대뇌 하부의 뇌 보면 제일 위에 시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상. 그 시상, 달라무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모든 감각은 들어와야 됩니다. 모든 감각은 들어와요. 그럼 이 달라무스로 들어온 그 감각이 이때까지 들어올 때 보면 전부 다 뭘로 들어가면 정보로 돼가지고 파티클로, 그러니까 원소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는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보면. 그래가지고 후두엽에, 다시 후두엽으로 전달이 되면은 뒤에까지 올 때가 거리 시간이 0.1초 걸려요. 0.1초 걸린 다음에 이 후두에서 보면은 뒤에서 색깔과 형상을 조합을 해가지고
보내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해마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해마로 보내주면 그 해마에서 요거를 처음에 요걸 갖다가 내가 기억으로 받아들일까 말까 이걸 갖다 셀렉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엔코딩이라는 말 많이 드시죠? 엔코딩, 코딩. 또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이게 코딩 하잖아요. 엔코딩. 이게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것이 엔코딩이죠.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전전두엽, 인지기능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걸 받아가지고 형상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맞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윤동주 시인은 별을 봤어요. 별을 이렇게 열심히 보는데 뭐냐면 반짝반짝 보는 별을 보고서 그것이 머릿속에 별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눈을 딱 감으면 어떻게 해요? 별이 안 보이죠. 별이 안 보입니다. 말초식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눈을 감든지 뜨든지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별이 다시 떠오른다고요. 그걸 뭐라면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죠. 그걸 리트리에벌, 기억이 나오는 것, 회생하는 것. 그걸 리트리에벌이 되전에 들어오면 별이 떠오르면 별이 떠오르구나 하고 보는데 보통 사람의 우리 뇌의 80%는 그걸로 끝이야 되게. 그것까지 끝인데 그러나 그 별을 자꾸 보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별이 뭘로 변하는가 하면은 만주 간도 지방에서 자기 공부하던 옛날 시절 그 학교의 시절일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코올리던 그 여자친구들 옥이라든지 뭐 순이라든지 그런 애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별을 봤는데 별이 나중에 뭘 바뀌냐? 옥이 얼굴 바뀌었어요. 자, 이거 우리 문학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문학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별이 옥이 얼굴로 보이는 걸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상상. 이미지네이션. 상상. 자, 그럼 또 한 가지, 우리 유명한 정기용 시인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있지 않습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형체가 없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든지 듣든지. 고향이라는 걸 누가 말하기를 내 고향은 어디요 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고향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들어오면은 귀를 통해서 청각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형상을 해서 인지기능에 오면은 고향이라는 것이 다시 재생이 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청각적인 재생이죠. 재생이 되면 고향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정지용 시인의 머릿속에는 고향이 뭐냐면 자기가 살던 충청북도 옥천이라는 데죠. 옥천이 있고 아버지가 옛날에 지게지고 또 나가서 일도 하시는 것도 떠오르게 또 기억에 있던 것이 떠오르는 거죠. 기억에 있던 것. 그것이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것이 왜 떠오르냐 이런 얘기예요. 왜 고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고 왜 거기서 화로불에서 밤 구워 먹던 것이 왜 떠오르고 실개천이 왜 떠오르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말하면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것이 소위 문인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고향만 생각하고 고향이 아니라 옛날에 고향이라는 어느 동네 충청북도 어디 옥천이다. 또 거기는 뭐 인구가 몇 명이다. 그와 같은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소위 개념의 얘기죠.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하고 그 옥천이라는 고향을 생각하면서 실개천도 생각나고 황소도 생각나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라 이런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문인이죠. 자, 그럼 바깥에 비가 오고 있을 때 보통 사람마다 밖에 비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깥에 비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래요. 바깥에 비가 창문을 때리고 있다. 조금 좀 얘기가 좀 올라갔죠. 또 어떤 사람 말해요. 바깥에 비가 창문을 때리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슬프다. 이건 또 다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바깥에 창문에 비가 때리니까 내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아까처럼 바깥에 비가 내린다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그걸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말이죠. 우리가 보통 80%를 쓰는 것이 사회적인 말이에요.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것이 창문을 때린다. 아니면 창문을 때리니까 내 마음이 서글프다. 또 서글프니까 어머니 생각이 난다. 점점 발전되는 소위 상상의 세계로 나가는 거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세계, 감각을 드러내는 세계.
이제 그것이 소위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인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개념과 상상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여기 산디에고에 계시는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그 의식이라는 논문을, 책을 쓴 거를 읽어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1차 의식과 고차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이 양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문학에 해당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1차 의식과 2차, 고차 의식을 구별하는가 하면요. 1차 의식, 에델만은 고차 의식이라고 했어요. 고차 의식. 그런데 저는 2차 의식이라고 얘기를 바꿨어요. 1차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80%의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1차 의식을 하는데, 고차 의식은 그냥 20% 정도 돼요. 많이 안 써요. 그러나 흔히 쓰게 됩니다. 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은 수국의 별,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누가 수국을 보는데 수국의 별, 수국을 보면서 별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수국하면 그냥 뭐 나르시즘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고 수국이 예쁘다든지 이런 얘기인데 그게 문인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돈을 못 벌겠지 뭐 사실은. 자, 그러면 1차 의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지금처럼 말한 것처럼 사람이 그걸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조금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조금 따라가시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간의 눈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머리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말로 나오는 것. 거기까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이것이 얼마 사야 되냐? 0.25세컨드 정도에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것이. 우리가 보통 세상에 태어나면은 제일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일생이 뭔가 하면은 바깥에는 사물, 대상. 우리 문화에서 사물, 대상이라는 말 많이 쓰죠. 사물, 사물시, 관념시, 뭐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사물,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사물이죠. 그 다음에 대상, 너와 나, 대상이죠. 바깥에 있는 대상. 또 대상 가운데는 눈에 안 보이는 대상도 많아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와 같은 말들은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눈에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사과라는 걸 봤습니다. 사과라는 걸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뭘 하냐면 처음에 눈을 통해 가지고 인식을 합니다. 인식. 그거를 영어를 레코그니션입니다. 레코그니션. 왜 레코그니션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지는 코그니션인가?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왜 레코그니션, 코그니션이야?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냐? 플라톤이라는 사람, 이 엄청난 사람이 가만 보면 말이죠. 거의 25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죠. 뭐냐? 칸트가 1780년에 순수이성 비판을 쓴 거 보면, 읽어보면, 그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정말 놀래요, 보면은. 놀랐는데, 그 놀라는 건 놀라는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일단, 인식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5가지 감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외부 감각이라 해요, 외부 감각. 근데 우리 보면은 내부 감각도 있어요, 또. 근데 그거는 생략하고, 이거 하나, 뭐 하다 보니까, 외부 감각을 하는, 그 감각인데, 5감각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이 시각이라고 했어요. 자, 시각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보남, 하초, 노죽발,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이 광선이 있으면은 광선의 바깥에 적외광선, 자외광선 엄청 많죠. 만약에 그럼 우리 인간이 눈으로 가시광선만 보지 말고 자외광선이나 적외광선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생기겠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선지자라든지 무슨 뭐 이런 분들은 아마 우리보다 조금 더 보는 게 더 넓은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소리를 봅시다. 주파수. 우리가 가청 주파수 있잖아요. 가청 주파수가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다르겠습니다. 미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는 미각이 조금만 더 발달되면은 이거 아주 셰프 있죠. 그 조리사들이 엄청난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그 감각을 통해 가지고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할 때 아까 말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이 돼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대뇌 하부의 뇌 시상이라는 들어가면은 시상에서는 2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대뇌로 다 보내주고 하나는 대뇌 하부에서 보내주는데
대뇌 하배뇌가 뭐냐면 감정의 세계예요. 감성.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옛날에는 우리가 철학을 보면은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억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휴미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기억이 없다. 둘 다 반씩 50%씩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 건 뭐냐, 소위 무의식 기억이랍니다. 무의식 기억. DNA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억. 그건 날 때부터 애가 태어나서 젖을 빨고 놀래고 하는 거는 안 가르쳐줬지만은 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무의식 기억이라고 하는데 본능이라고 하죠. 본능.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 날 때보다 다 안다. 그건 아니고 태어날 때 머릿속에 보면은 아무 기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이 전전두역은 아직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살쯤 돼야만 전전두역이 발달되고 3살이 지난 다음에부터야 그 시냅스라는 말 많이 들었죠. 시냅스라는 것, 시냅스 속에 기억이 들었어요. 그것이 많이 발달한다고. 그래서 대뇌에 있는 신경은 이걸 갖다 의식 기억의 신경이라고 하고, 대뇌 하부에 있는 건 무의식 기억의 신경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기억의 신경은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다, 이거 감정. 우리가 공포라든지 또 해피한 감정이라든지 노라는 거,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준 게 아니고 태어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역이라고 했죠. 면역 관계. 면역도 비슷한 관계예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낳을 때부터 엔티바디가 생기는 걸 갖다 누가 가르쳐줬냐. 그걸 갖다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진화론자는 낳을 때부터 이렇게 진화가 된 거다.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는 창조론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어느 쪽을 말하든 간에 프레임에 쌓여있기 때문에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믿고 나가시면 틀림없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대뇌로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은 대뇌 앞에 있는 걸 전두배라고 운동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을 감각에 대해 뭐 두정이업, 후두엽, 측두엽이라만 들어보셨죠? 이건 전부 다 감각신경이에요. 감각신경. 감각신경을 뭐라는가 하면 받아들인 거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받아가지고 감각신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보내주냐면은 전전적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전전적은 운동신경이에요. 운동신경은 뭘 하는가 하면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 운동신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변형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렇게 감각신경이 아까 본 거를 갖다가 시간에 따라서 전전두역으로 들어오면은 그때 형상이 만들어진다고. 만들어보면은 바깥에 있는 사과하고 뇌에서 있는 사과하고 거의 100% 똑같아요. 만일에 망막이 좀 잘못되어 있으면은 찌그러져 보이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사과하고 목사님들이 본 사과하고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많이 똑같은데 다르다고 하면은 약간 크레이지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똑같이 됐냐 이러네요. 왜 똑같이 됐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똑같이 됐냐. 그건 뭐냐면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감각신경,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거는 감각신경입니다. 밥을 먹을 때 미각, 그러니까 애인이 만들어줄 때 감각, 기분이 좋잖아요. 뭐죠? 촉각이죠. 촉각. 또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각신경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할 때는 항상 감각신경을 돋구어주는 그런 글이 써져야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밋밋한 글로 다 썼을 때는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메밀꽃 피는 것 같이 보면은 밖을 보니 메밀꽃이 피어있는 것이 마치 눈이 한참 내린 것처럼 보인다 할 때 보면 시각적으로 눈 내리게 눈에 떠오르잖아. 그때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옛날에 벚꽃을 봐도 그렇지 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문학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감각신경을 갖다가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 인지기능에서 보면은 이제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다음에 이 대뇌 속에 보면요, 껌껌한 속에가 이게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맞추냐 이게 사과냐 뭔가를 어떻게 알아맞추냐. 알아맞추는 방법은 이미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데 어떻게 추측을 하면 이게 사과로구나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들어오는 기억은 모르죠. 그러니까 들어온 걸 갖다가 요거를 어머니나 누가 말하기를 요것이 사과다 하면은 사과로다가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만약 처음에 사과를 봤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귤이다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항상 귤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걸 교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태어났는가, 누가 부모인가, 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물건을 보고 듣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만들고 그 기억을 이용을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용을 할지 모르는 것이 뭐냐? 치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치매가 되는 거예요. 신경이. 그러면, 자, 여기까지 그 인지기능이라는 데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형상을 만드는데 그 모양을 보고서는 머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요것이 보면 그 전에 보았던 사과하고 비슷하다. 사과라는 의미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 감각에 대해 저장되어 있는 데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과를 끌어옵니다. 끌어오면은 노란 사과가 끌어올 거예요. 예를 들면 노란 사과. 그러면 보고서는 빨간 사과, 노란 사과 같은 형태인데 이거 사과야, 사과. 하고서 이거 사과라고 맞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과라고 맞춘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운동기능으로다가 한번 한 입 먹을까? 하고서 한 입을 먹고 버리죠. 그리고 머릿속에 어떻게 되냐면 그 노란 사과가 다시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이걸 갖다 소위 기억이랍니다, 기억. 그런 기억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들어왔다. 나하고 기억하고 잃어버리고 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과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온 것을 형상화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기억이라고 얘기하고 옛날 슈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걸 경험이라고 얘기했어요, 경험. 경험론 하는 것이 저희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경험론이라는 게. 자, 경험이든 하여튼 뭐든 이걸 통일하기를 기억으로 통일합니다. 메모리. 기억으로 통일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과라고 하는 그 기억은 내 머릿속에는 이건 아주 절대 불변한 진리예요, 이게. 이 사과는. 우리 머릿속에는 진리요. 비록 이걸 갖다 잘못 기억을 해서 멜론이라고 했다가 해도 머릿속에는 진리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진리로 그대로 갑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알아맞추는 것을 갖다 추론이랍니다. 추론을 보면은 다시 또 여러 개의 기억을 또 모으고 같은 것을 노란 사과, 빨간 사과, 분홍 사과 해가지고 하나로 모이면은 사과에 대한 기억이 많이 생기죠. 그랬다. 그런 걸 갖다 소위 말하면 개념의 범주화돼가지고 개념이 됩니다. 개념 좀 높은 개념이. 그러니까 사과하면은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것 여러 가지가 다 있고 동그랗다 하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된 그 개념 거기를 칸트는 뭐냐면 이것을 개념을 하자. 왜 개념을 하냐면은 그 플라톤이 그걸 갖다 아이디어라고 했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 있잖아요. 단어 하나하나도 개념에 들어가요. 성경하면 개념이라고 해요. 성경. 그 개념 속에는 엄청 많은 것이 들어있죠. 인포메이션이죠. 근데 그게 개념이 됐고요. 그 개념이 된 것이 어떤 것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개념이 있어요. 사과 같은 건 보이죠? 근데 사랑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개념을 관념이라고 하죠. 관념. 그 개념, 관념 중에서 특별히 좀 더 하이알키, 좀 높은, 철학적인 높은 것들과 그걸 갖다가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형이상학. 그래서 그 형이상학, 관념, 개념, 요 세 개는 변하지 않고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그 개념끼리 서로 모아가지고 더 큰 개념이 될 수 있어요. 또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논리화 시켜가지고 더 체계화 시킵니다. 지식으로.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개념을 갖다가. 그래서 요까지는 이걸 갖다가 에델만이 말하기를 요거를 1차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1차 의식. 1차 의식은 인간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1차 의식이 있는데 동물들은 1차 의식, 지금 뭘 보고 듣고 한 것을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다 하긴 하는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근육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얼굴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을 한다.
말, 랭귀지. 인간만이 랭귀지, 말을 한다. 말 가지고도 여러 가지 뭐 많이 있겠죠. 말이 어떻게 생겼나. 하여튼 말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머릿속에 있는 그 사고를 바깥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표현해 나온 것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 나온 것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물론 개념이라는 건데 에델만은 어떻게 말하면 이걸 갖다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생각. 또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과정. 생각으로 나올 때 대개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말로 표현할 때 또 말하면 글로 표현할 때 그때 어떤 표현이 되는가 하면 설명하는 것 또 그걸 논리화시키는 걸 할 수 있어요. 논리화시키는 것.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일기 같은 거는 그냥 일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화되는 거. 사과는 붉은데 뭐 이렇게 해서 논리시키는 거.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하는 플라톤은 논리화하고 이런 것만을 이거 철학에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를 쓰는 사람들 보니까 이 엉뚱한 말 하거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플라톤은 시인들을 추방을 했죠. 왜냐하면 이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 의식만 가지고 하는 것이 과학 같은 거 그리고 철학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산문 같은 거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치면은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알고리즘.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컴퓨터를 많이 모으고 해서 그 인포메이션 집어넣으면은 그거에서 나올 때 인공지능에 보면 첫 단계가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머신러닝. 들어보시죠. 머신러닝 단계가 말하면 지금 말하면 알고리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만 잘 하더라도 바둑대 같은 거 할 때 인간한테 엄청 이깁니다. 사람이 못 따라가요. 자, 그걸 알고리즘, 여기다 알고리즘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떤 인간들이 또 있는가 하면은 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사과라는 게 있어요. 사과 하나하고 사과 2개, 3개를 놓고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은 사과로만 보는 거예요. 노란 사과, 빨간 사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사과를 보면서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요. 영감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데가 영감이 떠오르면서 말하면 사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면서 그 많은 사과를 가지고 이번에는 그 사과를 갖다가 비교를 하다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유추랍니다. 유추. 우리 문학에 보면 유추란 말 많이 나오죠. 유추란 게 추론. 비교해서 한 추론. 아까 추론은 귀납법, 연역법 같은 걸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유추를 해서 할 때는 그걸 통해가지고 상상이 생깁니다. 상상이 생기고 유추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느냐? 메타포라는 거 있죠. 메타포. 그러니까 지류, 은유 이런 것들이 상징 같은 게 생기고.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들어있는 감정을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뭘 자꾸 끄집어내는 행동. 그걸 갖다가 감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되는 세계에서 나온 거 보면은 사과가 변해가지고 어머니 얼굴이 되고 아까 별을 본 것이 순이의 얼굴이 되고 푸른 하늘을 본 것이 하늘을 봤는데 푸른 하늘 은하수에 돛담배가 떠다니고 여기 그런 동요가 나오잖아요. 그런 세계가 되는 것. 요 세계는 과학적인 세계는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차 의식의 세계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것이 말하면 1차 의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추를 해가지고 상상을 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주관적이 되죠. 내가 주관적이 되고 또 하나는 구체적이 되죠. 그리고 감성적이 되고 이와 같이 바뀌는 것이 이게 말하면 2차 의식의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의식의 세계가 됐을 때 보면은 이 2차 의식의 세계를 이걸 갖다 2차 의식이라고 에델만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1차 의식의 세계는 어느 세계인가 하면은 공간의 세계입니다. 공간. 칸트가 말하기를 인간은 공간과 시간에서 자유롭다. 많이 들으셨죠? 공간과 시간의 자유.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차 의식의 세계는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건 뭐냐면 시각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갖다가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면은 사진을 찍는 거로 저장합니다.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기억할 때 보면은 요걸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요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또 사진 찍겠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사진 한 장 속에 기억이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사진 한 장을 달랑 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건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하나밖에 없는 현재요. 자, 그러면 이게 기억을 할 때, 오늘 찍을 때 보면은 1시간 시작할 때 하고 또 끝날 때 중간에 이거 갖다 쭉 사진으로 다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시각적인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걸 저장을 한 것을 우리가 1차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대로 또 말로 한 것이 1차 의식이 되는데, 이것이 2차 의식이 됐으면, 이걸 갖다 말로다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은, 요 시간적으로 쌓여있는 그 사진 한 장짜리를 쭉 모아가지고, 10장이면 10장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의 순서대로 갖다 나가서 놓은 다음에, 보면은 처음에 이런 장면, 뒤에 장면, 이 장면을 이걸 말로다가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말로 하는 거죠. 그걸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어떤 일이냐면 서술하는 얘기가 되죠. 서술이죠. 1차 의식의 세계에서는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 가감이 없이 서술하고 논리는 말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는 것이 1차 의식이에요. 과학이죠, 과학. 1 플러스 1은 2다. 또,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나간다. 뭐 이렇게 서술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2차 의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 가지가 생기는 거죠. 상상을 하게 됩니다. 상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유추를 하기 때문에 비유가 생깁니다. 비교. 직유, 은유, 상징, 뭐, 환유, 제유, 엄청난 거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가 뭐냐면, 완전히 바뀐 거죠. 변한 거죠. 그러니까, 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호수로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걸 갖다가 남들한테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번 마음을 갖다 설명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은 뭐냐? 호수야, 호수. 호수인데 그 호수기 때문에 네가 배를 타고 나한테 와라. 또 내 마음은 뭐야? 촛불이야. 촛불이가 그대 뭐 창가에 촛불을 켜줄게. 또 내 마음은 나그네 나오면 그렇게 나오죠. 그건 김동명이가 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시인이 한 말은 같은 마음이면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 그래서 물결이 어떻게 하면 바람이 불면은 그림자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면 그림자 되고, 바람이 지나면 흔들리고, 또 거기에 또 호수도 백조도 놀고 하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게 내 마음이니까, 그걸 들으면 네 마음이 그런 거구나. 아주 구체적으로 뭐에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것,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것. 소설이나 시 다 그런데 특별히 시가 더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문학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올 때, 그렇게 지금 말하면 감성적인 것도 만들고 할 때, 이거를 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고. 아까 1차 의식은 뭘로 표현하면 설명하는 것, 논증하는 것, 그거밖에 표현이 안 돼요. 1차 의식은. 근데 2차 의식이 되면은 묘사를 하게 됩니다. 묘사를 하게 되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묘사, 진술. 묘사라는 건 뭐냐면 있는 거에 대해서 시각적인 묘사라고, 또 감각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해줍니다. 묘사를 한 것, 진술이라는 것은 스토리를 만드는데 그 안에 상상력이 들어와 있는 것이 진술이죠. 그래서 묘사시라는 것이 있고, 진술시가 있고, 그리고 소설은 조금 다르지만 서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서사. 같은 진술보다는 좀 다르게 서사. 근데 지금 이게 문학 이론을 하다 보니까 대개가 시에 대한 일이야. 대부분이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소설이나 이런 거는 그냥 헛다리로 딸려가는 거야,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시인들이 역시 대단한 것은 시인이구나 하는 걸 제가 이거 뇌과학을 공부하다 오늘 참 이해가 가요, 역시. 그래서 이 시인들이 뭐냐면 우리가 묘사하잖아요. 묘사를 할 때도 객관적인 묘사가 있을 겁니다. 마이크는 둥글다. 마이크는 둥글다. 근데 이 객관적인 묘사라는 걸 하고, 근데 이거 말고
주관적인 묘사라고 하는 게 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마이크인데 마이크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온다. 그건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고, 내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를 표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표현. 근데 거기다 또 하나 더 넣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은유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야? 나의 목자시니. 요거는 뭐냐면 현현이라고 되는 거예요. 신을 불러오는 것이다. 묘사, 그다음 묘사의 단계, 객관적인 묘사 단계를 하는 것이 소설이고, 그다음에 내면적까지 올라간 것이 시가 되고, 또 한참 더 올라가는 것이 목사님들이 사용하시는 시가 되겠죠. 내 마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고 나오는 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세 가지 거기에 글자 쓴가 보면 바울이 쓴 서신들 아주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냉랭한 거 아니에요. 그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서사적인 거. 그 안에 보면 감성적인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다르죠. 시편에 들어가면은 다윗이 되면은 나의 목자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성적인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심파시죠. 심파시라는 거는 뭐냐면 남은 이해를 못하고 자기만 감정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것이 뭐냐면 공감이죠. 엠파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너를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엠파시. 그래서 엠파시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거 뭐냐면 예수님이 쓰신 파라볼의 비유 아니에요. 비유. 그래서 비유가 조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는 글은 항상 보면 파라볼이고, 탕자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 다 파라볼, 오션 파라볼이 있잖아요. 파라볼. 근데 다윗은 보면은 심파시만 주로 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거, 이게 김소월의 시 비슷한 거죠. 가시리 가시면서 김소월의 시 같은 건데, 금방 들으면 금방 아는 것이 서정시 아닌가? 왜냐면 감각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왜 그래? 내 감각과 네 감각은 같아요. 같기 때문에 네가 느끼는 감각 나도 금방 느끼는 거고.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은유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은 내 감각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그렇게 못 따라가는 걸 잘 할수록 좋은 시 아니에요. 국화 옆에서 같은 거 보면은 국화 꽃이 피려고 한참 애렸는데 마지막에는 비유를 하나 써요. 비유가 직유죠. 비유 가운데 직유. 누님같이 생긴 국화꽃. 그 직유라고. 직유보다는 은유가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직유를 썼는데도 그게 인기 엄청난 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몇 분이나 됐어요,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거의 됐죠. 제가 이걸 아직 하려고 그냥 붙였는데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보시면 하나만 더 몇 가지만. 수필이라는 게 있어요, 수필.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문학의 장르란 말이에요. 시나 소설은 상상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상상. 수필은 상상이 없어도 돼요. 시나 소설은 내가 있고 화자가 있고 독자가 있어요. 근데 수필에서는 나가 있고 독자가 있어요. 화자가 없어. 그죠? 자, 그러니까 수필가 협회에서는 항상 항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 수필가도 문학의 장르인데 왜 문학상 안 주느냐고 난리를 피는데 이 카테고리 보면은 수필은 뭐냐 하면은 있는 그대로 붓가는 대로 쓴다. 처음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건 뭐냐면 아까 1차 의식 있죠? 개념을 그대로 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건 1차 의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1차 의식을 쓴 수필이 미국에 있어요. 에세이. 영어로 에세이. 에세이는 본론 서론 해가지고 그렇게 쭉 뭘 갖다 강조하는 것이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잘 써야만 미국에서 학생들이 성공해요. 에세이를. 자, 근데 한국에서 쓰는 수필은 에세이가 아니에요. 수필은 문학이다. 문학이 되려면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는 상상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수필은. 있는 상상력, 아니, 자기를 속이는 거니까. 근데 상상력은 안 들어가도 묘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묘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감정적인 감각을 좀 집어넣어주면은 그러면은 문학이 된다. 이런 얘기. 근데 그런 거, 지금 수필가 협회에서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상상을 해가지고 수필을 썼다? 그럼 소설이지 뭐. 서사가. 그러니까 참 난처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예술이지만서도 미술은 공간을 이용한 겁니다. 공간. 아까 1차 의식은 공간이라고 했죠. 공간을 잘 이용한 것이 미술이에요. 근데 미술 가운데서도 조금 2차 의식으로 온 것이 추상화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음악이라는 건 뭐냐면 1차 의식도 아니고 2차 의식입니다. 완전히. 청각적인 이미지. 우리 문학은 1차 의식과 2차 의식. 시와, 문학은 그 그림과 그 음악, 그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예술 가운데 가장 고등한 것은 역시 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차르트의 음악이라는 이런 거 들어보면은 들을 때 그것이 감각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냥 들으면 나오는 건데 우리 문학은 뭐 자꾸 깨워주려고 쓰고 하고 하는 쓰는데 하여튼 그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보면은 오케이. 그러면 대충 이게 참 넓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추려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또 좀 한 가지만요. 그 칸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요. 보시면은 이 그림 있죠? 여기 사람 머리가 있는 그림이죠. 그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인지라고 했죠. 인지, 코그니션. 지금 얘기한 게 전부 다 코그니션이에요. 인지 기능에서 1차 의식, 2차 의식입니다. 코그니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정서라고 써있죠. 정서. 조그맣게 해서. 그 옆 정서. 거기 A와 B가 있어요. 이건 같은 코그니션, 인지 기능인데 앞에 있는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덕적인 것, 양심 같은 거. 양심은 어디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양심, 도덕. 그다음에 B라고 쓴 건 뭐냐면 사랑이라든지 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앞에 있는 A라고 쓴 도덕적인 걸 갖다가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론에서 보면은 거기서 썼는데 결국 이 얘기를 쓴 겁니다. A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무슨 판단 이성이 뭐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미에 관한 것. 아름다운 것. 그래가지고 진선미를 갖다 칸트는 머리는 모르지만 밝혀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근데 이거 진선미라는 걸 갖다 이 칸트만 한 게 아니라 플라톤만 해도 이 사람은 지정의를 벌써 얘기를 했어요. 지정의를. 그러니까 참 머리를 좋은 사람들이 뭐하는. 근데 우리 이렇게 좀 뇌과학적인 걸 조금 갖다 첨부를 해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졌는데요.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대충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좀 하시죠. 한 두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해야지. 그럼 하셔야죠. 헬로는 네? 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지금 이거요, 그냥.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뭐냐? 1차 의식을 2차 의식으로 바꾸는 것이 문학이다. 제 정의는 겁니다. 문학이라는 건 1차 의식, 개념을 갖다가 영감을 통해 가지고 2차 의식을 바꾸는데 2차 의식을 바꾸는데 세 가지 중요해요. 하나는 상상력이 강해야 돼요. 상상. 그 다음에 메타포, 은유 같은 거 이렇게 유추하는 방법이 강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표현하는데 감각적인 이미지를 표현해야 돼요. 이왕의 시를 쓰실 때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 마시고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 거 하면은 그건 그냥 흔히 많이 쓰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낯설게 보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그게 뭐냐면 같은 상상을 하더라도 설명하는 상상, 또 연관하는 상상 말고 창조적인 상상. 창조적인 걸 하려면은 누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무엇을 보시더라도 나태주 얘기하는 건 뭘 보더라도 인식을 할 때 객관적인 1차 의식적인 그걸만 보지 말고 꽃을 보면은 꽃이 이파리가 몇 개 있는가 이것만 세지 말고 감성적인 거로 인식을 하라 이거예요. 향기가 나는데 어머니 향기가 나는구나. 아니면 내 전에 헤어졌던 애인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라 이거죠. 이게 뭡니다. 그것이 시를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인식을 잘하고 나면은 써지는 건 쉽지 오는 거다. 예. 하나